예, 안녕하세요. 7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6조 사업성 분석 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성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도 깊이 들어가면은 아주 디테일하고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어떤 요소들이 투입이 되는가 하는 그 정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업성을 분석하는 도구로서는 NPV라고 해서 Net Present Value,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서 IRR, 그리고 또 BC 레이시오,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 사업이 여하이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금 투입 면에서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자, 1.3.1의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요. 소지비는 순수한 토지 구입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가는 이 순수한 토지 구입비에다 지작물 보상비, 그리고 부대비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지작물 보상비에는 뭐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과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농막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창고 건물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지작물 보상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용지비는 이러한 그 지가, 이 토지에 대한 전체 비용을 사업 용적률로 나눈 것이 용지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지비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원가 산정에 있어서의 툴은 이 책의 103쪽의 그 택지 조성 원가 표,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뒤쪽에서도 또 이제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표준 공삽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일반 후보지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공삽이, 오늘 표준 공삽은 이제 국가에서 공표를 하죠. 그리고 추가 공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 그 실무에서 현장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 발주청에서 발주를 할 때에는 이 실적 공삽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그 사용을 합니다. 실적 공사비는 실제로 사용된 투입된 그 비용들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여러 가지 툴로서 표준 공사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임 단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집어넣어서 작성을 하는 게 설계가죠. 이 설계가를 다시 예정 가격으로 해서 이제 공고를 낼 때 얼마 정도의 예상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 해서 예정 가격을 갖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발주청에서의 일이고, 그리고 이 수임을 하기 위해서 수주를 받기 위해서 가격을 써내는 것이 이제 낙찰가죠. 그래서 그 투찰가가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게 낙찰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공사비, 설계가, 예가, 낙찰가, 이 부분들은 그 실무적인 용어입니다. 자, 용적률 산정 중간에 보시면은 용적률은 대지 면적과 건축 연면적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건축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이런 공간이죠. 그것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플로어 투 랜드 에어리아 레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짧게는 플로어 에어리아 레이시오 해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각 층에 발생되는 그런 공간을 계속 쌓아서 그 공간의 전체적인 면적을 합한 것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이 바로 용적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 200%란 얘기는 대지 면적의 2배의 신규 공간이 건설되는 인위적인 아티피셜한 공간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겠죠. 밑에 법상 용적률 보겠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계획상의 밀도 지표이고 건축 개요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상 영종률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의 조건이죠. 승인, 사업 승인, 제가 허가, 인가, 승인 말씀드렸죠. 승인의 그 필수 사항이고요. 그리고 행정 처리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해서 법상 영종률로 해서 도시 관리를 하는 것이죠. 도시 관리 계획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의 기본 단위가 되고 그럽니다. 이 도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또 하나의 큰 툴 중에 하나는 인구 밀도죠. 헥타르당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산다 라고 하는 그 인구 밀도가 또 관리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부분에 보시면 사업 용적률이 있는데요. 이 사업 용적률은 사업성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 장의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의 주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사업 용적률은 53쪽에 분양가격 산정에서 또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그 편을 같이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사업 용적률은 아까 법상 용적률은 관리 개념, 행정 개념의 것이고, 이 사업 용적률은 추정 주택 가격의 산정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용어의 정의, 그 3번에도 용지비는 지가 나누기 사업 용적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전체 그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지가와 건설비, 재세경비, 이자 및 금융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뒤에 편에 나옵니다. 근데 건설비, 재세경비, 이자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는데 지가라고 하는 거, 이 택지비 부분에 해당되죠. 이 지가,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지가를 디바이드 하는 분모가 되니까 지가가 점점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당 공사비를 낮출 수가 있어서 평당 공사비가 낮아야 또 분양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7쪽에 그 면적의 구분을 보시면은요, 이것은 그 표의 밑에 보시면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의 고시예요. 이것은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작성 기준이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위에서부터 이제 건축 면적, 바닥 면적 뭐 나옵니다. 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 이 부분은 페이지 338쪽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주택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것이라서 이것은 그냥 그 제목만 읽어보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이렇게 그 338쪽하고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위에서 쭉 이제 전용 면적이다, 주거 공용 면적이다, 기타 공용 면적이다 하는 것이 그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공급 면적입니다. 공급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5항에 의해서 주거 전용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뒷페이지에 나오는 집합건축물에 관련된 그 소유 개념 그것과 이제 같이 맞춘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공급 면적은 표시할 때는 주거 전용 면적으로 한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밑에 이제 계약 면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급 면적 플러스 그 밖의 공용 면적 해고요. 또 하나는 주거 공용 면적, 요게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공용 면적은 빨간 펜으로 다시 좀 기입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좀 상식적으로 알아보면은요. 그 고층, 초고층, 그러니까 저층, 중층, 고층 이런 것이 전에는 5에서 10층, 10에서 15층, 그 다음에 15층 이상, 뭐 25층 이상 이렇게 해서 그 구분을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저층, 중층, 고층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건축물의 그 층수로 해서 규제를 하지 않고 용적률로 해서 규제를 하는 그런 하나의 잣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건축법의 고층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30층 이상 그리고 이거나 120m 이상이거나 이것을 이제 고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고층은 건축법 시행령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같이 건축법에 있는 게 아니라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그 초고층 학회에서 규정 짓기로는 슈퍼톨은 300m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메가톨은 600m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는 555m죠. 예, 그리고 층수는 1, 2, 3, 123층이고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맞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메가톨급은 600m 이상이고요. 예, 그래서 롯데타워는 슈퍼톨에 해당되겠죠. 300m 이상, 600m가 미만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48쪽 보시죠. 예, 48쪽 보시면은 여기 그 면적의 법률적 규정에서 주로 이 법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것들은 전부 이러한 법들이 있고 여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운더리를 정해 놓은 겁니다. 예, 표현한 거고, 예, 그 1차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마리를 찾기 위한 거지,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은 이 478쪽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네. 보시면 면적에 관련된 거를 쭉 모아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서 보시면은 건물의 구분 소유에서 한 동의 건물을 구조상 구분해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게 집합 건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서 상가의 구분 소유해서 법 제 1조의 2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죠. 여기서 1항 보면은 이용상 구분된 경우라고 하는 부분들의 밑줄을 걷고요. 그 1호를 보시면은 구분 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 시설일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렇게 2호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어떤 그 집합 건축물에 있어서의 구분 소유에 해당이 된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법 2조 정의곡이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합 건축물법입니다. 이제 소유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3호에 보시면은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라는 게 아까 페이지 47쪽에서 말한 주거 전용 면적 이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 3조 그 48쪽의 아래쪽에 보면은 법 3조의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는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용 부분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이렇게 등기를 내거나 그러지 못하고 함께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구분 소유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9쪽에 보시면요. 위에서 보시면 이거는 주택법 시행 규칙입니다. 주택법 시행 규칙에서 주거 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에서 이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공동주택을 포커스로 둔 겁니다. 예, 여러 하나하나의 개별 건축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주택인데 이 주택이 주로 뭉태기로 있을 때가 주 포커스가 된 거고요. 예. 자, 1번 보시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을 제외한 면적 해서 구분을 해놨고요. 2호의 공동주택 여기를 보시면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안목지수죠, 안목지수. 예, MC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21조 보시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부분에서 이것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주거 전용 전용 면적이라 하면 공급 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만 한다 라고 하는 근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 면적을 표시할 때는 주거 전용 면적,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공용이나 그 밖의 공용 면적도 표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 공용에 대해서도 또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맨 아래에 2조의 건축법의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는 그 법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목적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은 이 법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그 맨 아래 2호 보시면은요, 건축물이란 정착입니다. 첫 번째, 정착돼 있어야 돼요. 바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 또는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이에요. 예. 땅에 고정되어 있고, 예. 정착되어 있고, 예. 그리고 지붕이 있고, 그리고 기둥 또는 벽입니다. 이게 건축물의 정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50쪽 보시겠습니다. 50쪽 보시면은요, 5호 보시면은 이제 지하층, 거실 이런 게 나옵니다. 5호, 6호에 이것은 그 제 7장 주택편에 주로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98쪽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하층은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하층에 대한 그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그러니까 지붕 안에서, 아래에서, 벽과 기둥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을 거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11호를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도로라고 하는 것은 차도 플러스 고도다.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것이 이제 원칙인 거죠. 원칙인 거고.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특히 이제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로 본다라고 건축법에서는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로에 관련된 것은 도로법이 있고 도로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래서 페이지 202쪽에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그 가호를 보시면은 가목입니다. 가목을 보시면은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사도법이 204쪽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법은 개인 마치 그 개인이 그냥 하고 싶으면은 만들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허가를 받는 것이고, 다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것 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도법도 일반인들이 다 통행이 돼야 됩니다. 안 되게 되면은 그는 신고를 꼭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못한다 라고 하는 거를 명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뒤에서 또 나옵니다. 예. 고층 관련돼서는 19호에 나와 있죠. 예, 30층 120m 있고요. 그리고 51쪽 보시면은 거기 이제 이건 그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코니에 관련된 거,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이라는 게 나오고, 15호에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그 정의가 또 나와 있습니다. 50층 200m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입주자의 모집 시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입주자의 모집 시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나와 있고요. 이건 15조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착공과 동시에 모집할 수가 있어요. 착공과 동시에. 근데 그러려면은 1호는 뭐냐? 대지의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보증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것도 아무 보증회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보증회사에 보증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구비가 되면은 그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해서, 그래서 그 입주자 모집되면은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으로 공사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건설 주체란 얘기입니다. 이 항에 보시면은 여기는 안 되는 데예요. 그 1항의 기준을 못 맞추는 데는 연대보증을 두 군데서 받아야 되고, 그나마도 건축공정은 골조의 3분의 2다, 전부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분의 2였다가 지금 현재는 보면은 이제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착공과 동시에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것은 이렇게 쭉 아주 좀 리지드하게, 강력하게 그 규정을 이렇게 두는 것이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제7조에 있고요.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구는 어디다. 공공택지지구보다 주로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쪽 맨 위에 보시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격에 관련돼서는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구에는 53쪽에 나와 있는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반드시 이것을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택지비, 공사비, 그리고 54쪽에 간접비, 그 밖의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시를 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54쪽까지 해서 1장을 다 마쳤습니다. 예, 오늘 7차 시에 1장 마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